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밤 9시 36분, 7분이 지났네요. 저는 지금 춘천에 있고요. 내일 아침에 조찬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 춘천에 와서 어, 그 되게 유명한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 한 게임 하고 도장 깨기 하고 씻고 나와서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CPI 물가 나왔으니까 즉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네, 보시면 미국 2월 CPI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방금 데이터 받아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근원 물가가 3.8%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CPI 헤드라인은 안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참 엇갈리죠.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는 3.1%였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좀 웃돌고요. 24년 1월 CPI가 3.1%였는데 그것보다도 웃돌고요. 좀 안 좋은 숫자죠. 근원물가도 3.7%로 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에는 못 미치고요. 물론 전월보다는 근원물가가 떨어져 준 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숫자다. CPI가 굉장히 뭐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만큼의 물가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게 혹은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더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어쨌든 근원 물가가 떨어져 준 거는 다행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혼조적인 경향이고 좋냐 나쁘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부정이다. 예, 부정적인 금리 인하가 당장 있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만드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제가 앞서 늘 말씀드려 왔듯이 미국 2월 CPI 물가 지표를 분석할 때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거든요. 그러니까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는 많이 잡혔고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잡혀야 될 건 근원 상품 물가는 0%다. 0% 포인트예요, 단위는.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이 물가 상승률을 앞에 말씀드렸던 이 3.2%를 기록하게 만드는 그 부문별 레고 블록을 다 쌓아 보면 지금 보니까 근원 서비스가 잘 안 잡히고 있어요. 근원 서비스가 잡히려면 뭐라고 했어요? 서비스 물가가 잡히려면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렌트비, 주거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가지 물가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 근원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이유는 렌트비가 잘 안 떨어져서 그리고 고용 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져 주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는 좋은 거지만 good is bad, bad is good.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탄탄하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히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good is bad인 거죠. 좋은 것이 오히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CPI 물가 지표를 보면 참 이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많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다음 물가 발표에 대한 내용을 좀 분석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CPI 물가는 22년 6월에 9.1%를 기록했었고 이 9.1%는 41년 만에 최고치였다. 그리고 그 고점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나름 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목표하는 2%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물가 상승률을 이거는 1980년부터 롱텀하게 쭉 뽑은 거고요. 최근 2020년 이후로만 좀 본다면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때 물가 상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까지 떨어졌다가 21년에 물가 상승률이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22년에 러우 전쟁 이후에 뭐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9.1%라는 고물가 시대에 우리는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막 과감하게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2% 목표 물가에는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24년 경제 전망서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24년의 물가 전망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 9.1에서 한 4%까지는 좀 빠른 속도로 도달했지만 그 이후에는 4에서 3 사이에는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이 3.1인데 이번 달 3.2니까 물가가 오히려 또 반등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1월 물가 상승률은 2%대, 2.8%를 봤는데 24년 2월 물가 상승률은 3.1%로 다시 3%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잘 안 잡히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항상 물가 상승률이라는 지표를 보실 때는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달 물가는 그냥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니까 전년 동월에 비교해서 몇 퍼센트 올랐나 이걸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2022년에는 파란색처럼 움직였죠. 그러니까 6, 7월이 고점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파란색처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23년에는 어떻게 움직여요? 떨어지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게 뭐예요? 기저효과예요. 왜냐면 22년 6월 물가가 그토록 높게 치솟았기 때문에 그 물가랑 비교한 23년 6월 물가 상승률은 그래도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기저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기 제가 좀 그림을 그려드리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림을 강하게 표현한다면 22년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죠? 23년에는 이렇게 된 거죠. 조금 강하게 표현해 본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저효과인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것을 좀 지워야겠네요. 지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 지우고요. 이것을 다시 비교를 한다면 2024년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본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는 오히려 이게 올라가는 기저 효과가 역기저 효과가 발생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년의 상반기 동안에는 기저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6월까지는. 근데 이때는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4년의 물가 상승률은 굳이 따지면 이런 기조인 거예요. 이런 기조. 예, 이해 가시죠? 이런 기조. 그러니까 그런 기조 효과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잘 안 잡힌다.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된 이 물가 지표를 가지고 표현해 본다면 물가가 잘 안 잡히는구나.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 잡히지 않는구나. 이것을 확인했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 분석하고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는데 이 이야기가 필요한 거니까 거의 1년 만에 CPI와 PCE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이 장표를 그대로 보여드렸었지만 1년 전에는 구독자가 10만 명이었고 지금 20만 명이 넘었으니까 또 이 장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보셨던 분은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CPI와 PCE가 뭐가 다른가? 일단 CPI는
목적을 둔다면 좀 조기에 물가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예요. 좀 빠르게. 두 번째는 국제 비교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물가 지표를 CPI, PCE를 두 개를 따로따로 구성하는 나라가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다 그냥 CPI.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 하나만 발표하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월초에 발표하고 월말에 또 발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CPI로 글로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로존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는 CPI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PI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따지면 고용통계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표다. 그리고 품목을 보면 PCE보다 25%가량 적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품목 수가 적으니까 조금 더 빨리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CPI도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을 가지고 물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물가의 등락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품목 수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 품목을 업데이트를 가끔 해요. 가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소비 품목이 해를 거듭할수록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비 품목이 분명 달라질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없던 소비 품목이 생겨나기도 하고 과거에는 소비하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테이프 사세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테이프 들었거든요. CD 들었거든요. CD 안 사잖아요. 소비 품목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2년에 한 번씩 소비 품목을 결정질 때 CD나 테이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음원을 들으니까 음원 소비는 들어갈 수 있겠죠.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겁니다. 소비 품목을. 그 발표 시점이 10일 전후에 합니다. 그러니까 12일 지금처럼. 보통 화요일 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국제 비교 용도가 좀 강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PC는 뭐냐? 미국 상무부가 계산합니다. 상무부가 계산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굳이 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PCE를 계산해요. 여기에는 가계 직접 지출도 있지만 간접 지출도 포함해서 CPI보다 더 광범위한 품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정밀한 물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목도 CPI가 2년에 한 번 이 품목을 업데이트하지만 PCE는 분기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물가를 추산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PCE가.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발표하죠. 그래서 보통 CPI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PCE는 뭐 금요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물가와 가장 유사하고 자국의 물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PCE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PCE가 더 중요해요. CPI보다 PCE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PCE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게 물가 지표에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라이브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고 계속 끊임없이 PCE를 전망하고 그 PCE의 경로에 맞게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PCE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승전 금리니까. 기승전 금리 인하 언제 하나. 그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PCE를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지금부터 미국 물가 상황을 아까는 CPI를 가지고 보여드렸지만 PCE로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PCE로 봐도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2.4%로 떨어졌고 근원 물가도 2.8%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역시 24년 3월 거의 마지막 주에 금요일 날 발표될 PCE 데이터가 중요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데이터만 받아들이는 상태고 PCE 기준으로는 그리고 FOMC 회의로부터 현재로서는
이 PC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FOMC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CPI의 경로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뭐 곧 한다, 3월에 한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 5월에 한다, 6월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혹시 물가 보셨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근원 물가가 2.8%고 2.8%라는 근원 물가가 그래도 2.34% 정도는 돼야 물가 확실히 잡혔다, 확신을 가지고 금리 인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 물가가 잡혔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좀 이른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CPI 즉시 분석하고 그 밖에 다른 지표들, 중요한 PC를 가지고 미국 물가를 진단했는데, 물가가 그래도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건 맞아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2%를 향해 가는 모습은 충분히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끈적끈적하게 안 잡히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드렸던 거고요. 물가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판단해야 될 게 뭐예요? 미국 경기 상황이죠. 경기 상황도 제가 가볍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미국 경기 상황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GDP 지표고, 23년 3분기 5.5%를 기록하면서 정말 금리 5.5%까지 인상한 거 맞아? 하는 의문이 들 만큼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23년 4분기도 3.2%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굉장히 강한 성장세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체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뭐예요? 과거의 과거. 그럼 24년 1분기 1, 2, 3월 달에 결국 그 경기 지표는 언제 받아봐요? 4월 말에나 받아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재 경제를 판단할 만한 GDP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구나, 금리 그렇게 인상했는데도 뭐 하드 랜딩 같은 건 전혀 없겠구나, 소프트 랜딩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런데 향후 미국 경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IB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를 12대 IB를 이렇게 평균하면 이렇게 평균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2%라고 한다면 1분기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완만하게 24년 2분기와 3분기는 뭐 1%를 상하회하는 수준의 좀 미약하게나마 경기 침체 현상이, 고금리의 역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Bad is good.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현상 때문에 금리를 이제 인하할 시점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미국 경기를 또 판단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실업률 지표예요. 근데 이번 2월 달 실업률 발표가 나왔는데 3.9%입니다. 그동안에 3.7%를 기록하다가 실업률이 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아직도 완전 고용에 해당됩니다. 4%를 밑돌아요. 그런데 뭐 정말 실업률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 시점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근데 이게 4% 정도에 곧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3, 4, 5월 달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는 실업률 지표가 4%를 초과하고, 그걸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 증감도 있지만 바로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는 임금 상승률인 거예요. 임금 상승률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어져야,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근원 물가,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 상승률도 다시 4.3%로 떨어졌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 흐름이 계속 유지돼서 임금 상승률이 뭐 3.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로로 가게 된다면 근원 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IB나 주요 연구기관이나 페드도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것이 금리 인하 기대감인 거죠. 제가 지금 바로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어서 여러분께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드워치 상에서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판단해야 될 텐데, 저의 생각은 어쨌든 종전에 갔을 때보다는 종전에도 금리 동결할 거라고 믿었었단 말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종전에도 금리 동결할 거야 97%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는데 업데이트가 느립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업데이트가 느린데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CPI가 진짜 올라가 주니까 제가 쪽집게도 하고 좀 제가 신기한데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99%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 어려울 만큼 올라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CPI 발표 전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래도 3월 FOMC 회의 때 3% 정도는 금리 인하 할 거야. 그러니까 거의 안 믿지만 3%라도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3%조차 무너지고 1%로 줄어든 거죠. 이해 가시죠? 예, 금리 인하 당연히 안 하겠구나. 오늘 CPI 결과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당연히 꺼지겠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종합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물가에 대한 판단, 경기에 대한 판단,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 인하 언제 할까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채널에 최근에 김대호 박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보다 연배가 뭐 굉장히 많으세요. 훨씬 많으세요. 근데 정말 그 경제를 관통하는 눈이 있으시죠. 근데 김대호 박사님은 조금 상대적으로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참조가 됩니다. 근데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재밌게도 제가 판단하는 금리 인하 시점과 김대호 박사님의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해석했을 때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놀랐었는데 역시 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판단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를 가졌었죠. 상하원 의원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라기보다는 조금 정확한 표현으로는 증언을 한 거예요. 증언.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감사처럼 증언을 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그때 정말 이틀에 걸쳐서 오랜 시간 파월이 강도 높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을 좀 추스리면 이렇습니다.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현 긴축적인 그 통화 정책을 되돌리는,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올해 언제쯤에는 있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문장,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물가 상승률 2% 목표치에 진전되고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경로대로라고 한다면 연내 금리 인하 하겠지만 그 예상하는 경로대로 움직이지 않고 물가가 2%대로 가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보장하진 않는다.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 이야기들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작년에 해도 괜찮고 올해 해도 괜찮고 10년 후에 해도 돼요. 이 이야기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교과서적인 문구예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 교과서적인 표현만 한 거예요. 근데 FOMC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기대한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현재 상태로만 보면 올해 안에 인하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경로로 움직일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인하가 만약에 내가 확신을 갖고 물가 확실히 잡혔어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금리 인하를 할 테니까 그 믿음이 나오는 실적치를 보고 하겠다. 쉽게 말하면 백밀러 보고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백밀러 보고. 이해가시죠? 왜? 오늘 발표된 CPI도 2월 CPI예요. 3월 중순인데 2월 CPI예요. 그러면 2월 PC는 언제 나와요? 3월 말에 나와요. 근데 3월 말에 나오는 PC 데이터를 가지고 3월 말에 2월 PC를 보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달이면 6월 PC를 보면서 혹은 5월 PC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히 충분한 컨빅션, 확신을 갖고 금리를 결정하겠다라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시장이 금리 인하 당장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할 필요는 좀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인가?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경로대로라고 한다면 3월 달에 발표할 FOMC 회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페드의 전망치도 중요해요. 물가에 대한 전망치. 그 전망치가 뭐예요? 경로예요. 현재 미국 경제 이렇게 가겠네. 그리고 물가는 이렇게 가겠네. 라는 전망치가 있어요. 그 전망치대로 움직인다면 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그 전망치는 7월이라고 보는 거죠. 7월 즈음이면 2%대에 부합하는, 2% 초반대에 부합하는 PC 물가를 받아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하드랜딩해서 너무 우당탕탕해서 경제 위기가 걱정돼서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어요. 있지만 제가 이건 여러 번 분석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부실도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금융부실로 인해서 미국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금융위기로까지 갈 거라고 보진 않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 그것이 금융부실을 일부 야기할 거고 그게 금융위기를 가져올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금융위기가 만약에 올 거라고 본다면 우당탕탕 금리 인하할 겁니다. 팬데믹 때처럼. 근데 그런 일이 아니다. 금융위기로 올 만한 그런 개연성이 매우 낮다라고 제가 분석도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보면 경기 안정 신경 안 써도 돼. 금융 안정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돼? 물가 안정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물가 안정, 목표하는 2%에 부합하는 그 물가는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 7월 FOMC 회의 때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좀 정리를 한다면, 자, 3월 20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날 새벽에 아마 3시 반인가요? 제가 또 즉시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는 이 별표 쳐져 있는 것처럼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페드가 전망하는 경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7월 말일이면, 그러면 이 FOMC 회의 결과는 8월 1일 날 보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 이때는 7월 PC 데이터를, 7월에 발표되는 6월 PC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6월 정도면 그래도 지금 2.8% 근원 물가 상승률이니까 그게 2.34%, 2.3이나 2.4%, 어쨌든 2.5%를 밑도는 그런 물가 지표가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도 물가가 잘 안 잡힌다면 7월로 미뤄질 수도 있겠죠.
근데 6월 FOMC 회의 때마저도 지금 시장은 6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단단히 믿고 있지만 그때까지도 그럼 6월 12일이면 그러면 5월 말일 날 발표되는 4월 PCE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3월, 4월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잡힌다라는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6월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한 한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야기는 왜냐면 이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는 동결만 했지만 23년 1월 이후로 동결만 했지만 그죠? 근데 미국이 혼자 나홀로 금리 인상 강하게 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하해서 벌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미국이 인상해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2.25%포인트로 더 벌어집니다. 그죠? 먼저 인하한다면. 미국이 인하 안 하는데 먼저 인하한다면. 그러면 이때의 금리 인하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거예요. 지금 2%포인트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건 어쩌면 수동적인, 그죠? 적극적인이 아니라 소극적인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그냥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헤어지는 연인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헤어지려는 그 연인은 헤어질 생각이 없는데 내가 떠나는 모습인 거예요. 약간 만약에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그때는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날 여지가 좀 많아요. 그렇게 분석 결과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한국 경제가 뭐 경제 위기가 온다든가 4월 저는 4월 위기설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4월 위기설이 설이 아니라 4월 위기로 만약에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금리 급격한 인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급격한 금리 인하가 있으면 다시 2020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급격한 집값 상승, 급격한 주가 상승이 또 이어져요. 그런 걸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경로까지 좀 가늠하시고 금리에 대한 판단, 물가 진단과 금리에 대한 판단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녹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린다면 리포트 앤 세미나라는 과정을 개설했고요. 24년 경제를 들여다보고 돈의 이동을 좀 관찰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의 이동 경로가 그만큼 수요가 집중되면서 코인으로 혹은 주식으로 혹은 부동산으로 돈의 이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들여다보고 그런 뷰를 갖고 그 뷰에 걸맞는 의사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이 세미나 녹화 끝났고요. 이 영상을 직접 소장용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과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녹화는 마치고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